미 대선 사전투표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우편 투표 비율이 높아 최종 결과까지는 며칠이 걸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다시 주저앉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21년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조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제치고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펜실베니아 등 승부를 가를 경합주 판세에 따라 최종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시차가 있는 미국 특성상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동부 지역부터 투표가 마감되며 내일 오후 2시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끝으로 투표가 종료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올해 미국 대선 사전투표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상황. 미국 선거 프로젝트 사이트에 따르면 이일 오후 4시 기준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9,766만 5천여 명으로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총 투표자 중 70.9%가 사전투표를 한 셈입니다. 문제는 우편 투표 비율이 약 50%에서 70%로 높아 대선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권 승부를 가릴 주요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 결과를 제외하고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면 최종 결과까지 며칠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전국 지지율 우위를 등에 업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 격차가 좁아지고 있어 6개 경합주 판세가 대권 승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합주에 걸린 선거인단은 총 101명으로 특히 경합주 중에서도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가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선거 분석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조사에 따르면 현재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 애리조나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조지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분석기관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승리할 시나리오가 더 많다며 정권 교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부터 0.4%였는데 앞으로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율이 0.05%포인트씩 낮아지는 겁니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여당은 공시 가격 9억 원, 청와대와 정부는 6억 원 입장을 고수했는데 막판 조율을 거쳐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대책에 대해 전세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1989년 임대차 의무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개에서 5개월가량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엔 더 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의 증액 없이 연장하는 분도 많이 늘고 있다며 그런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LH와 SH를 통해 공적 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선 고민 중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말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다시 주저앉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21년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1%에 그쳤습니다. OECD 기준 근원 물가인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보다 0.3% 내려 1999년 9월 마이너스 0.4% 이후 2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은 통신비 인하가 없었다면 전체 물가 상승률은 0.8%, 근원 물가는 0.5%에서 0.6% 수준일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서울의 원룸 평균 전세 보증금이 8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거래된 서울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 5,948만 원으로 전달 대비 약 2.8% 내렸습니다.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상승해 8월 올해 최고치를 경신한 서울 원룸 전세 보증금은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방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강이 늘어나며 대학가 원룸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조와 만났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또 고용 안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를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울산공장에서 이상수 현대차 노조 지부장과 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친환경 미래차 현장 방문 행사 종료 직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원태 사장과 이원희 사장, 정재훈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도 참석했습니다. 노사는 약 1시간 반 동안 노사 협력 방안과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에서 노사의 합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전기차로 인한 신산업 시대에 산업의 격변을 노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며 단체 협약에 대해서도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품질 개선을 위해 합심하고 4차 산업과 모빌리티 사업에 편성되는 신사업을 울산에 집중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 총수와 노조의 만남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봉구 명예회장이 취임 초반인 2001년 노조와 만난 후 약 20년간 공식적인 면담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자동차 산업 격변기를 맞은 현대차그룹이 노사가 함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전셋값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집을 살까 아니면 서울 전셋값으로 또 수도권 집을 마련해 볼까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7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전셋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매매 가격을 자극할지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볼 때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 서일석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설 기자가 이제 전세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전세난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를 일단 나눠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서울 중저가 아파트는 대체로 전세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현대 1차 아파트 전용 84.66제곱미터의 경우를 보면 올해 초까지 3억 원 미만의 전세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지난달에는 전세값이 3억 2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강북구 번동 한양 아파트 전용 84.67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을 보면 지난 8월 3억 1천만 원이었는데 지난달 3억 7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새에 6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20%가량 오른 거네요. 예. 반면 고가 아파트의 전세값은 보합 또는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 아파트 전용 84.8제곱미터는 어제 날짜 기준으로 8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달 같은 평수 전세 거래 건수는 모두 7건이었습니다. 평균 9억 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시 말해서 최근 들어서 전세값이 조금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제가 수원 광교 중흥 S클래스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전용 129.41제곱미터의 전세 거래는 8월과 10월 동안에 8억 9,250만 원으로 같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정리하면 고가 아파트에서는 주춤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저가 아파트는 상승세로 보이고 있어서 전체 평균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갭매우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지표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부 지표 따로 있고 민간 지표 따로 있는데 분위기로 이게 확인이 된 겁니까? 예, 어제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본의 월간 KB 주택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예.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5억 3,67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조사 이후 처음 5억 원을 넘겼던 지난 8월보다도 7.5%가 상승한 겁니다. 네, 예. 이 지표로 일단 올라갔네요. 분위기가 이제 계속 될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뭐 뉴스로도 전해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대책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각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때요? 네, 전세난은 결국 수급의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 수급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다 이렇게 말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돼야 할 전세 물량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렇죠. 전세 공급이 부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네.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최근에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달보다 4.1%포인트 오른 191.1%로 조사됐습니다. 예. 2001년 8월 이후 19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예. 전세 수급 지수가 높아졌다는 건 전세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전세난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주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대차 3법상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 내에 사실 매물 부족을 좀 불러오면서 신규 계약 중심으로 가격이 뛰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한 거죠. 예, 이제 정 기자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세난 계속될 것이란 관측 우세하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정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결국은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뭐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데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 3년, 3년, 5년 예, 뭐 뭐 이렇게 3년, 걸려요. 5년 이렇게 예.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하는 방법으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네.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놓은 방법이 뭐냐면 이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좀 전세로 전환해서 공급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상가나 오피스 이런 거를 주거용으로 좀 전환해서 공급 효과를 내자. 용도 변환을 해준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예. 또 아까 나왔던 뭐 LH나 SH 이런 공공기관의 물량을 좀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 뭐 이런 걸 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빈집 활용하자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은데 서울에 보니까 뭐 공실이 8만 가구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많고 뭐 일시적 공실 빼더라도 빈집 활용하면 공급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공공에서 얘기한 거고 민간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합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민간도 이제 얘기를 해요. 공급을 얘기를 하는데 예. 시장에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나와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임대 사업자들이 좀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양도세 뭐 일시적인 완화 뭐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12년도인가 뭐 13년도에도 과거에 좀 있었죠. 예, 예,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조치는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기조랑은 좀 결이 다르거든요. 거의 정반대죠. 그러니까 예. 정부가 좀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이건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참 갈팡질팡 자체가 아니라 지금 약간 진퇴양난이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갈 길도 멀다라는 얘기고 전세값 오르면 결국에는 집값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때요 이 부분은? 네, 전세값이 좀 급격히 오르면서 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모습이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전세값으로 이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이 그런 곳들인데요. 뭐 앞서 설 기자가 짚어줬듯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5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예. 또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값이 6억 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세 살 바에는 7천만 원 더 주고 뭐 수도권으로 집을 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침 어제 이 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도 이 건설 부동산 경기를 전망하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예. 이 자리에 참석한 이 강민석 KB 경영연구소 부동산 시장 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학습 효과가 생겼다.
그래서 각종 규제에도 이 매매값이 반등하는 것을 보면서 버티기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고 또 전세값이 오르면서 이 매매를 받쳐주는 효과가 생겼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부에서 이런 학습 효과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 강력한 드라이브와는 반대로 또 이제 재산세 경감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서 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까지는 예. 재산세를 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재 재산세율은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 0.1에서 0.4%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구간별로 세율을 0.05%씩 내리겠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3년간 또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고 좀 했죠. 올리겠다고 예. 했죠. 그러니까 뭐 서민이나 중산층의 좀 부담을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차원인데, 그럼 얼마나 완화가 될까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주세요. 예. 용인의 한 입주 2년 된 신축 아파트라고 네. 불리는 단지인데 현재 시세가 한 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공시가격을 알아봤더니 4억 5,800만 원입니다. 예. 근데 현재 재산세 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재산세가 99만 원이 나오는데, 이 정부의 경감 대책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년에는 한 7만 4천 원 정도 이 깎아주는 할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진 않죠. 예.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현실화율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8억 원에 8, 9, 70이면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정창신,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법원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11.8%로 월간 기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경매 법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평균 낙찰가율이 89.7%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난달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종전 서울 아파트 월 평균 최고 낙찰가율은 지난 8월 기록한 107%였습니다.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BHC에 검찰에 공소장 격인 심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BHC는 가맹점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기고 가맹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며 핵심 상품 공급을 멋대로 중단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BHC의 법 위반 혐의에 가할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창업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 2020이 19일 막을 엽니다.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세계적 스타트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4대 스타트업 축제로 커져가는 컴업 2020이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컴업 조직위원회와 함께 12차례 회의를 통해 준비한 컴업 2020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를 스타트업의 시각에서 사회체계, 근무 환경, 삶의 방식 3개 분야로 나누어 논의합니다. 3대 주제별 아래 K방역, 원격근무 등 12개 분야로 주요 컨퍼런스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이번 컴업 2020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는 비대면 중심으로 열리며 컴업 조직위원회를 운영했고 민간조직위원회를 꾸려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컴업 2020을 통해서 전 세계의 혁신 스타트업과 생태계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코로나19 새로운 경제 질서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축제장이 되기를. 컴업은 핀란드 슬러시에 비해 규모도 크고 참가 업체도 많아졌습니다. 컴업 2020을 대표하는 혁신 스타트업인 컴업스타즈가 120개사가 선정됐습니다. 120개사를 모집해 해외 88개국 646개사를 포함한 총 1,076개 스타트업이 참여를 희망해서 9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외국인 창업자의 한국 진입 및 창업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글랜드 챌린지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58%가 급증한 118개국에서 2,648개 팀의 신청에 경쟁률 4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투자 상담회, 수출 상담회 등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서울 송파구청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한 송파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경사진 사거리,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 위로 영상 표지판이 보입니다. 영상은 경사와 나무로 가려진 횡단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송파구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실시간 우회전 영상 알림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우측 코너 영상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아동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그 수는 13만 명에 이릅니다. 때문에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린이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한 그런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스쿨존 안전시설 확대를 민선 7기 주요 공약 사업으로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우회전 영상 알림이는 송파구 문현초등학교 앞 시범 운영을 통해 사고 예방 효과 등이 입증되면 나무나 시설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 내년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스쿨존 내 사고의 72%가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던 중에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옐로 카펫이라든지 또 노랑 발자국 등 옐로존 조성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나 또 CCTV 설치, 그리고 교통 안전 지도사 배치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CCTV는 2019년 9개에서 2020년 24개로, 사인블록형 노란 발자국은 2019년 1개에서 2020년 36개로 추가됐거나 설치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바닥형 보행신호 등 옐로카펫, 옐로존 등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스쿨존 내에 계속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의지로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추웠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요. 그 밖에 춘천 영하 5도, 강릉 영하 1도로 곳곳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춥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1도, 광주와 대구 1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나서실 때도 옷차림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경북 영주와 전남 여수,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수원 영하 2도, 대전 0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2도, 부산 4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12도, 부산과 제주 15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해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동해상으로 최고 4m, 서해상으로는 최고 3m까지 물결이 높게 일면서 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 변화가 잦아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